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사는 36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 결혼 2년 만에 첫 아이를 낳고 초보 엄마가 되었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더니 그 말이 참 와닿는 요즘입니다. 밤낮으로 남편과 제가 돌아가며 기저귀도 갈고 모유 수유를 하는데 정말이지 몸이 10개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첫 아이를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둘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애들이 고만고만할 때 같이 커야 자라면서 서로 위할 줄도 알고 좋잖아. 형제 없이 자란 남편은 아이도 많이 낳고 북적북적 사는 게 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빠르게 둘째를 낳았으면 하는 것 같았어요. 그건 당신 착각이고 연년생이면 지금부터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툭하면 싸울 일 투성이야. 당신이 안 겪어봤으니 같이 커야 좋니 어쩌니 소리를 하는 거지. 남편은 제 말에 허허 웃으면서도 둘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하나 다 키웠다 싶으면 또 하나 키우는 것보다 낫지. 당신도 장모님 고생하시는 거 봐서 알잖아. 그럼 잘 알지. 연년생으로 북적거리며 자라는 게 어떤 건지도 잘 알고. 저는 남편을 향해 장난 섞인 비아냥거림을 내뱉었습니다. 남편도 그제야 씩 웃으며 입을 닫더군요. 저는 요새로 치면 저출산 시대의 국민적 영웅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쉽게 설명하면 저희 가족은 다둥이 가정이에요. 하지만 평소 가족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어쩌다 얘기가 나오면 다둥이 집에서 자랐어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웬만해선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가족 얘기만 나오면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하지만 저한텐 나름의 사정이 있답니다. 그 이유는 형제 자매가 4-5도 아니고 무려 11명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중 6째로 자랐고요. 나 같으면 시끌벅적하니 매일이 명절 같고 좋기만 하겠다. 당신은 당장 옆에 있으니까 소중한 걸 모르는 거야. 나처럼 혼자 자랐으면 형제 많은 게 얼마나 복받은 건지 알 텐데 말이야. 남편이 저렇게 말하면 저는 형제 많은 집에 애환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당신 치킨 먹을 때 닭다리 언제 처음 먹어봤어? 그게... 에이, 그런 걸 누가 기억해. 난 기억해. 맨날 먹고 싶은데도 언니 오빠들 때문에 못 먹었거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외동인 친구 집 놀러가서 처음 먹어봤어. 그것뿐인 줄 알아? 당신 오징어 다리 안 좋아하지? 근데 우리 집 막둥이는 오징어 다리도 엄청 애지중지해. 우리는 11남매인데 오징어 다리가 딱 10개잖아. 언니들이랑 오빠들 중에 누구 하나 욕심이라도 낼라 치면 막내는 못 먹는 거야. 알았어. 가족 많아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힘들었다는 것도 인정할게. 이기고 지는 다툼도 아닌데 남편이 저렇게 말해주면 그제야 우리 가족의 노고가 인정받는 것 같아서 슬쩍 웃음이 납니다. 저희 엄마는 21살에 시집와서 22살에 큰오빠를 낳았어요. 그 후로 줄줄이 저희 남매를 낳기 시작하였습니다. 연년생으로 셋째까지 낳을 땐 사람들이 부부 금슬이 좋다고 칭찬을 하셨대요. 그러다 넷째를 임신하고 또 줄줄이 낳기 시작하자 나중엔 엄마 배가 부른 걸 보고도 주변에서 섣불리 축하한다는 말을 못했다고 해요. 할머니는 그런 엄마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며 네 자식들 이름은 전부 기억이나 하니? 이런 말을 수시로 하셨고 4발 달린 짐승도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낳지 않는다는 말도 자주 하셨어요. 할머니의 말에 엄마는 그저 수줍게 웃으시는 게 다였습니다. 그러면 또 할머니는 속으로 복장이 터지셨는지 엄마를 붙잡고 한참 잔소리를 하셨어요. 남자가 철저하게 못하면
여자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비를 해야지. 생기는 대로 낳았다간 세상에나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어디 남아나겠니? 하지만 말은 저렇게 하셨어도 할머니는 한 집에 사시며 엄마와 아빠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엄마가 막내 동생을 임신하셨을 땐 진절머리를 치고 옆 동네로 새를 얻어 나가셨지만요. 사실 할머니 말씀이 조금 모질긴 했지만 누구라도 곁에 사는 사람은 혀를 내두르며 그만 좀 낳으라고 할 판이긴 했어요. 벌이가 좋은 것도 아니니 애 어른할 거 없이 누구 하나 원하는 대로 먹을 수도 없었거든요. 어쩌다 한번 소시지 반찬이라도 올라오는 날엔 한 입에 2개씩 집어넣기 바빴어요. 그뿐 아니죠. 가장 치열했던 건 치킨이었어요. 치킨 한 마리에 다리는 2개밖에 없으니 저랑 동생들 몫으로 돌아오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주거 공간이었어요. 방 3개에 작은 거실이 있던 시골집이었던 저희 친정은 결정적으로 그 많은 가족이 사는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여름엔 마당에서 찬물로 머리도 감고 씻을 수나 있지. 겨울 아침 시간이면 전쟁이 따로 없었어요. 누구 하나 씻으러 들어가기가 무섭게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늦었다는 말을 연신해댔죠. 또 남들 집엔 화장실에 볼일 보러 들어가면 함흥차사라고 하던데 저희 집에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5분을 넘기며 볼일을 보는 사람이 없었죠. 아니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결혼하고 남편이 화장실 가서 30분 넘게 있는 걸 보고 도대체 뭘 하길래 저렇게 오래 걸리나 싶어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 할 것도 없는데 도대체 당신은 뭐 하면서 있는 거야? 불안하긴? 하루 중에 제일 맘 편한 시간이야.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는 거지. 남편 말에 저도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을 가봤지만 어릴 때 습관 때문인지 5분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뭐 가족이 많아서 불편했던 점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밤이라도 꼴딱 셀 판이에요. 물론 좋은 점도 많았지만 어려서는 가족이 많아서 좋다는 걸 느낄 새가 있나요? 혼자 자라서 가지고 싶은 거 전부 가지며 사는 친구들이 부러울 따름이었죠. 그래도 나이가 먹을수록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게 참 힘이 되었고 점점 가족이 애틋해지긴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는 어느 때보다 엄마의 자리가 크게 느껴졌죠. 그래서 싫다는 엄마 품에 파고들어 한 달여를 부모님과 한 방에서 잤네요. 그때 부모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도 참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는 우리들 키우느라 계란도 하나 마음껏 못 먹었는데 그 세월이 억울하지도 않아? 왜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았어? 그런다고 누구 하나 번듯하게 성공해서 호강시켜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니들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한테는 큰 효도지. 현진이 아팠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 같아. 네 엄마가 그때 맘고생이 심했지. 현진이 뿐이게요. 누구 하나 잃기라도 하면 내 살을 뜯어내는 심정이었죠. 그래도 다들 잘 컸으니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에요. 현진이는 막내 바로 위 동생인데 3살 무렵에 마당에서 혼자 놀다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무릎뼈가 부러져 종아리 아래가 휙 꺾인 걸 엄마가 발견하시곤 맨발로 동생을 업고 큰 길까지 나가셨죠. 마침 지나가던 동네 어른이 엄마를 발견해 병원까지 차를 태워다 주셨어요. 아니었다면 아마 엄마는 맨발로 병원까지 가셨을 거예요. 그날 저는 학교가 끝나고 유치원에 다니는 바로 밑에 2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할머니를 둘러싸고 동네 어른들이 마당에 주저앉아 있더군요. 할머니, 엄마는 어디 갔어? 어린 나이에도 집안에 일이 생겼다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생전 그런 일이 없는 양반이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그 바람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와 동생들을 데리고 가셔서 밥을 챙겨주시며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셨어요. 현진이가 아까 낮에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깁스하러 갔어. 부모님 저녁쯤엔 오실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언니 오빠들 올 때까지 네가 동생들 잘 살피고 있거라. 학교에서 가끔 깁스를 한 친구들을 받기도 했고 제가 어렵기도 했기에 큰 걱정 없이 동생들과 놀며 다른 가족들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해가 지고 현진이를 안고 집으로 오신 부모님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일 서울의 큰 병원에 데려가 보래. 현진이 뼈 부러진 데가 성장판이 있는 곳이라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더라고. 엄마는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흘리시고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설명에도 옹기종기 모여있던 우리 남매들과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장판이 뭐길래 뼈 하나 부러진 걸 가지고 일이 심각한가 싶었어요. 만약에 성장판에 이상이 생긴 거면 현진이의 다리가 자라지 않을 수도 있대. 일단 서울에 가서 검사하고 문제 있으면 수술까지 받아야 한다는데 그 금액이 여간 큰 게 아니더라고. 마음이 아픈 건 다음날 현진이는 병원을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돈이 없던 부모님은 동생을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 그 시간에 온 동네를 돌며 병원비를 빌리셨습니다. 하지만 고만고만 사는 동네에서 선뜻 돈을 빌려줄 만한 형편은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현진이가 병원에 가는 건 차일피일 미뤄지게 됐습니다. 온 집안엔 먹구름이 낀 것처럼 슬픔이 넘쳤어요. 그래도 북적북적하고 정신없는 다둥이 가정이라는 건 변함없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어른들 사이에서 현진이를 입양 보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래도 인정 많던 동네 어른들은 혹시나 부모님이 정신없는 틈에 우리가 굶을까 걱정을 하셔서 쌀도 가져다 주시고 반찬도 이것저것 만들어서 가져다 주셨어요. 동네 이장 아저씨도 큰 수레에 먹을 걸 이것저것 실어와선 아빠를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가면 의학기술이 그렇게 좋대. 우리나라에서 평생 못 고치는 것도 미국 가면 다 나을 수 있다더라.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리 친척 중에도 아픈 애를 입양 보낸 사람이 하나 있어. 처음엔 가족들 모두 무척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다들 잘 됐다고 생각하더라고. 애도 미국 가서 병도 고치고 잘 살고 있대. 무정하다 싶겠지만 애가 하나 아프니 집안 키우는 것도 말이 아니고 아픈 애는 아픈 애 나름으로 병을 달고 사니 그것도 못할 짓 아닌가. 옆에서 아저씨의 말을 듣고 있는데 괜시리 눈물부터 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입양이 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이장 아저씨께 이렇다 저렇다 대답은 안 하시고 그냥 돌려보내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한층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엄마 아빠와 할머니는 비밀이라곤 지켜질 수 없는 집을 나가 아직은 쌀쌀한 밤 공기를 맞으며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저 또한 낮에 들었던 이장 아저씨의 얘기가 귓가에 맴돌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한밤중이 되어 마당으로 나갔어요. 제 발소리에 어른들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달빛이 내려앉은 평상에 앉아있던 엄마는 저를 끌어당겨 품에 안으셨어요. 동생 아프다고 혜정이가 덩달아 잠이 안 오는가 보네. 엄마가 안아줄 테니까 얼른 자. 마음이 따뜻한 엄마는 웃음이 많고 속마음을 구구절절 말하는 법이 없으셨어요. 분명 현진이 일로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었을 텐데 제 앞에서는 웃어주셨습니다. 동생들에게 내주느라 제대로 안겨보지 못한 엄마의 품은 참 따뜻했어요.
저는 곧이어 불안한 마음을 잠시 덜어내고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가 끝나고 저는 집으로 가는 대신 두 동생을 데리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원래도 집이나 길거리에서 공병을 주우면 슈퍼에 가서 사탕과 바꿔 먹었는데 그날은 아예 작정하고 공병을 주우러 나간 거였죠. 이웃 할머니가 보행기 마냥 끌고 다니던 낡은 유모차를 빌려 동네에 술을 좋아하는 주정뱅이 할아버지 집에 들렸어요. 달리기가 느린 동생들은 저쪽 골목 끝에 세워두고 저 혼자 주정뱅이 할아버지 담에 바짝 붙어섰습니다. 원래 할아버지가 공병을 모아다 팔기도 하시고 또 고함 소리가 벼락 같아서 동네 아이들 사이에선 호랑이 할아버지로 통했거든요. 저는 집안에서 나는 소리에 신경을 기울여보고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들어가 공병을 주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발 늦었더군요. 할아버지가 좀 전에 병을 팔러 가셨는지 평소 같으면 작은 마당이 병으로 어지러져 있었을 텐데 그날은 말끔히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동생들이 기다리는 곳까지 걸어가며 눈물을 뚝뚝 흘린 기억이 나네요. 사실 어린 마음에 동생을 입양 보내기 싫어 공병이라도 주워 병원비에 보탬이 될 생각이었거든요. 어린 두 동생은 제가 울면서 걸어오니 사정도 모르고 바로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얼마나 울었는지 한참을 서서 울다가 다시 공병을 주우러 나섰죠. 어린 동생들이 발이 아프다고 하면 번갈아 유모차에 태우기도 하면서 동네 구석구석을 돌았습니다. 그날 해가 질 때까지 돌아다녔더니 그래도 1,000원 가까이는 벌었던 것 같아요. 해질 무렵 동생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 저는 슈퍼에서 바꿔온 동전들을 저녁 상 위에 쏟아냈습니다. 엄마, 현진이 입양 보내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자. 내가 맨날 병 주워다가 팔아서 병원비 줄게. 여태 살면서 그날만큼 제 말에 파급 효과가 있던 날이 있었을까요? 영문을 모르던 언니들과 오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한참 사춘기 때라 동생이랑은 상대도 안 하던 터라 별 관심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며 부모님께 대들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뿐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 아빠는 콧물까지 줄줄 흐를 만큼 통곡을 하셨어요. 그 바람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 밑에 동생들도 매달려 엉엉 울었고요. 저는 낮에 한참 울어서 그런지 눈물은 안 나고 가족들의 어수선한 모습을 하나하나 쳐다만 봤답니다. 특히나 어른도 눈물을 흘리면 콧물이 난다는 게 신기했어요. 현진이의 입양 얘기는 그 난리로 다시는 가족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부모님은 애초에 동생을 보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대요. 그 전날 밤 마당에서 나눈 얘기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지 어쩔지에 관한 얘기였다고 해요. 그리고 더 다행스러운 일은 서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현진이의 무릎은 성장판과는 무관하게 깁스를 해서 뼈만 아물면 된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소란스럽게 시작된 사건은 아무 탈 없이 지나갈 수 있었고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추억이 되었네요. 혜정이 네가 겨우 10살이나 먹었었나? 평소에는 동생들이 말 안 듣는다고 쥐어박기도 많이 쥐어박더니 그때 너뿐 아니라 네 언니 오빠들도 용돈이라고 쥐꼬리만큼 주는 걸 모아놨다가 전부 내놓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남들은 자식 많다고 애들한테 제대로 해주지도 못할 거 뭘 그리 낳았냐고 다들 입을 대는데 그래도 엄마는 후회 없다. 거기다가 누구 하나 아픈 데 없이 건강하니 무슨 후회가 남겠니? 부모님은 현진이 이후로 한동안 동생을 갖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도 한 명만 더 낳아보라며 아주 으름장을 놓으셨거든요. 건사해야 할 자식이 많으면 좋은 일도 있지만 그만큼 각오해야 할 일도 많다는 걸 배웠으니 앞으로 더 나을 생각은 아예 말거라. 하지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부모님은 결국 현진이 일이 있고 2년 뒤 막내를 임신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두말 않고 집을 알아보시더니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혼자 나가셨어요. 엄마는 70이 넘으신 할머니가 독립을 하신다니 울며 불며 말리셨죠.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변소 가는 것도 눈치 봐야겠냐? 죽는 날까지 변소라도 마음 편히 가면서 살랜다. 제가 이미 얘기했듯 저희 집에선 화장실을 5분 이상 쓸 수 없었거든요. 물론 가족들 모두 익숙해져서 불편한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단지 할머니는 답답한 속을 그렇게라도 내비치고 싶으신 거였죠. 아, 그리고 할머니의 독립 이후로 저희 집은 화장실이 3개가 됐어요. 마당에 화장실 공사를 해서 하나 더 만들었고 또 하나는 할머니가 혼자 쓰겠다고 구해서 나간 집의 변소였죠. 집에 있는 화장실 2개가 전부 차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 화장실을 쓰는 바람에 할머니는 혼자서 변소를 차지하지 못하셨어요. 아무튼 제 어릴 때 모습은 가족이 많다 보니 바람잘 날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중 또 하나 잊지 못할 기억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 일은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못나게 느껴져서 자주 떠올리지도 않는 일이에요. 아니, 자주 떠올리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잊으려고 애썼던 기억이에요. 그때 저는 중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앞서 제가 처음으로 닭다리를 맛본 게 중학교 때 친구 집이었다고 했잖아요. 이 일이 있었던 건 닭다리 맛을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예요. 제가 왜 그런 걸 기억하냐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사춘기가 찾아왔는데 그게 딱 저 닭다리 사건이랑 맞물린 시기거든요.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전부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서 저희 집 사정을 이상하게 여기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니 어쩌다 가족 얘기가 나오면 친구들이 기함을 하는 거예요. 야, 김혜정! 너 11남매라며? 뭐? 정말? 야, 사람이 11명이나 낳을 수가 있어? 애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생각을 거르고 나오겠어요. 친구들은 제게 상처가 될 거란 걸 꿈에도 모르고 나오는 대로 말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가족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 후엔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얘기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전교에는 11남매 중 6째라는 소문이 쫙 퍼져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 별명은 개미였습니다. 누가 먼저 그렇게 불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개미처럼 바글거리며 산다고 개미라고 한 거죠. 그렇게 개미라는 별명을 가지고 중학교를 다니던 때였어요. 친구 한 명이 부모님이 여행을 가신다고 집이 빈다고 저를 포함해서 3명의 친구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친구 부모님께선 사이좋게 놀라며 여행을 가시기 전에 치킨 2마리를 시켜주고 가셨습니다. 저희 집에선 항상 없는 살림에 부모님이랑 할머니 그리고 저희 남매까지 14명이서 3-4마리 시켜 나눠 먹던 걸 4명이서 2마리라뇨. 제 상식에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배달 온 치킨을 친구들과 콜라를 마시며 천천히 먹는데 저는 누가 쫓아올세라 정신없이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치킨 다리를 온전히 맛보게 된 거죠. 그때 그 기분은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되더군요. 집에선 매번 언니 오빠들의 몫이었는데 다툼 하나 없이 하나를 온전히 먹을 수 있다는 건 상상 이상의 많은 것을 저에게 알려주었죠. 그런데다 그 맛은 평생 처음 맛보는 산의 진미를 먹는 것과 같았어요. 너무 맛있다. 혜정아, 너 치킨 처음 먹어보는 사람 같아. 천천히 좀 먹어. 나 사실 다리는 처음 먹는 거야. 저는 연신 맛있다는 말을 반복했고 친구 중 의젓한 친구는 그런 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자신의 닭다리를 양보하기까지 했습니다. 난 닭가슴살이 좋아. 내 거도 먹어. 닭다리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것과 같았어요. 처음으로 내 물건에 대한 애착이 생겼고 가족이 많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여기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일이 터진 건 제일 위에 2 오빠가
한꺼번에 군대를 가게 되면서입니다. 여태 한 집에서 벗어나 살아본 적 없는 자식들이 둘이나 한 번에 군대를 간다니 부모님은 여간 심란한 게 아니신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아버지의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형욱이랑 정욱이 군대 가기 전에 가족들 다 같이 동해로 1박 2일 여행 한번 가자. 저희 집은 그때까지 여행다운 여행이라고는 가본 적이 없었어요. 반나절 정도 근처 계곡으로 걸어서 마실 다녀온 적은 있었지만 차도 없고 또 매번 갓난쟁이가 있던 집이니 1박 2일 여행은 꿈도 못 꿨었죠. 어릴 때 같았으면 바다에 간다니 마냥 좋아서 춤이라도 췄겠지만 그때 저는 이미 식구가 많다는 게 무척 부끄러울 때였어요. 다른 가족들이 웅성거리며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한마디씩 의견을 내는데 저는 입을 꾹 닫아버렸습니다. 거기서 그쳤어야 했는데 다음 날엔 결국 짜증을 내고 말았어요. 자식들 줄줄이 달고 나가면 사람들이 고아원에서 나왔냐고 하겠다. 다들 수치심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 제 한마디에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어야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완전히 제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맞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또 가족들의 반응에 혼자서 약이 올라 나중엔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스스로도 모를 만큼 앞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 가족들을 깎아내렸어요. 아마 요새 말로 중2병에 제대로 걸려 그냥 다른 사람들 신경을 거스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보다 5살 많은 언니가 앞장서서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혜정아, 너는 가기 싫으면 그냥 집에 있어. 괜히 억지로 데리고 가봤자 서로 불편하기만 하지 뭐. 너도 그게 편하지? 평소에 집에선 네 공간이라고는 없었을 텐데 1박 2일 동안 너 혼자 실컷 누려봐. 딱히 여행에서 빠질 마음은 아니었는데 언니가 저렇게까지 말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하지만 꼴에 자존심을 세운다고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여행날이 되어 새벽부터 가족들은 저를 빼고 여행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엊그제 새로 사온 튜브를 꺼내들고 또 전날 미리 해둔 양념 불고기도 챙기고 그 모습을 보는데 후회가 산더미처럼 밀려오더군요. 아버지 친구분께 빌려온 승합차에 짐을 싣고 한 명씩 타는데 이제라도 미안하다 사과하고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바로 아래 동생들은 절 빼고 가면서 뭐가 그리 신나는지 망나니처럼 날뛰더군요. 어릴 때 제가 그렇게 애지중지 돌봐줬는데 그 은혜는 물놀이 하나에 전부 까먹었나 봐요. 결국 저는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감기 기운 있는 3살짜리 막내 동생과 함께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혜정이 네가 안 나가서 다행이다. 아니었으면 감기 걸린 애를 어쩔 뻔했니? 동생이랑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알았지? 엄마는 평소와 같이 다정한 목소리로 제 걱정인지 뭔진 모를 말을 하고 차에 타셨어요. 차 문이 닫히고 서서히 출발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울음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저는 차가 멀어질 때까지 울음을 꾹 참았다가 그놈의 승합차가 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바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진이가 입양 갈 줄 알았던 그때만큼 서러운 눈물이었어요. 그러다 제게 안긴 3살배기 동생이 아침 먹자는 말을 해서 눈물을 닦을 수밖에 없었죠. 희한하죠? 동생의 아침밥을 준비하는데 너무 생뚱맞게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항상 우리 남매 앞에서 웃던 엄마도 울고 싶은 날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흐르는 눈물을 꾹 참고 뒤돌아 밥을 하진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엄마 생각으로 마음이 묘해지려는데 순간 와장창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동생이 뭔 일을 친 것 같았습니다. 언니들과 제가 쓰는 방에서 막내의 소리가 들려 방으로 가보니 온 방안이 향수 냄새로 코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큰 언니가 화장대랍시고 낮은 서랍 한켠에 애지중지 모아둔 화장품을 막내 동생이 싹 쓸어 바닥에 엎어놨더군요. 다행히 깨진 물건은 없었지만 언니가 무척 아끼던 샤워코롱이 반이 쏟아져 있었어요. 평소에 큰 언니가 손도 못 대게 하던 거라
둘째 언니랑 저는 쓸 엄두도 한 번도 못 내봤던 거예요. 가끔 큰언니가 없을 때 향이나 맡던 그런 호롱이었죠. 언니한테 혼날 건 둘째치고 어찌나 아깝던지 저도 모르게 아직 사리분별 못하는 막내에게 냅다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명우가! 이거 쏟아버리면 어떡하니? 동생은 제 벼락 같은 고함 소리에 깜짝 놀라는 것 같더니 찔끔찔끔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 하나 꿈쩍 않고 우는 애를 무릎에 앉혀 억지로 밥까지 먹였습니다. 무심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밑으로 줄줄이 있는 동생들을 쭉 돌봐왔기 때문에 애들 눈물이 길게 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내 명욱이는 다른 동생들에 비해 고집이 더 센지 보통 같으면 그쳐야 할 울음을 몇 시간을 그치지 않더라고요. 가족들이 여행지에 도착했다고 집으로 전화를 했을 때 명욱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별일 없냐고 걱정까지 할 지경이 되었어요. 애를 붙잡고 과자도 주고 장난감을 흔들어봐도 그칠 기미가 없어 나중엔 저도 같이 울고 싶은 심정이 되었죠. 안 되겠다 싶어 동네 놀이터로 안고 나갔더니 그제야 막내는 울음을 그치고 흙장난을 했어요. 놀이터엔 명욱이 또래 아이들이 나와 있어서 저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좀 지나니 해가 뜨거워져 또래 친구들은 전부 집으로 들어가게 됐죠. 저도 그만 집으로 들어가 시원한 선풍기 앞에 앉고 싶어 동생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만 들어가자. 하지만 명욱이는 고집을 세우며 작은 머리로 도리지를 쳤어요. 누나가 하드 사줄게. 들어가자. 하드라는 말에 동생의 눈이 잠시 반짝였지만 그래도 움직일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결국 저는 동생을 집에 데리고 가기 위해 제 인생에 2번 없을 멍청한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나가 하드 사올 테니까 먹고 나서 집에 가는 거다. 알았지? 동생을 데리고 갈까 생각도 했지만 한참을 걸어가야 슈퍼가 나오기 때문에 혼자서 빨리 다녀오는 게 더 좋은 방법 같았어요.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요새 세상보다 범죄도 훨씬 많고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절에 흔히 그랬듯 3살짜리 애만 덩그러니 놀이터에 두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 자리를 비웠을까요? 제 딴에도 혼자 노는 동생이 걱정이 돼 슈퍼까지 뛰어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동생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놀이터 근처에 아이가 갈 만한 곳은 모두 돌아보았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동생은 없었습니다. 그 조그만 애가 가면 어딜 가겠나 싶은 게 아무래도 누가 동생을 유괴한 것 같았어요. 평소에 가족들이 절 보고 꾀가 많다고 놀려댔는데 그 순간엔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더군요. 머리를 굴려 경찰에라도 재빠르게 신고를 했어야 하지만 그마저도 떠올릴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단 제 발걸음은 집으로 향했어요. 무슨 대단한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집에 가면 가족들이 여행지 숙소라고 적어두고 간 번호가 있으니 그리로 전화를 해야겠다 싶었던 거죠.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가족여행에 쓸데없는 꼬투리만 잡지 않았어도 지금쯤이면 동해 바다에서 물놀이나 실컷 하며 놀고 있을 텐데 제 스스로가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주먹으로 머리통을 쿵 소리가 나도록 몇 번이나 쥐어박았어요.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어요. 벌써 20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 후로 무슨 일에도 그만큼 후회했던 적이 없을 정도예요. 하느님, 부처님, 명욱이만 찾을 수 있다면 앞으로 진짜 가족들한테 잘할게요. 다시는 부끄럽다는 생각도 안 할게요. 제발 명욱이만 돌려주세요. 평소에 종교도 없던 제가 어느 신이라도 들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 제 진심이 닿았던 걸까요? 집에 돌아가니 동생이 마당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집과 놀이터가 아주 멀리 있는 건 아니었지만 동생 혼자서 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누가 데려다 놨나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게
도저히 어떻게 왔는지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겨우 몇 마디 하지도 못하는 애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답답하더군요. 어쨌든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돼서 다시 놀이터에 가자는 동생의 말은 들은 척도 안 했죠. 고단한 하루가 지나고 밤이 왔을 때예요. 하루 종일 동생 뒤치다꺼리에 집안 정리를 하고 나니 어찌나 힘이 들던지 눈만 감으면 바로 잠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 3살 먹은 동생은 한참 그 푸닥거리를 하고 고단했는지 낮잠을 늘어지게 자더니 밤이 되어서는 도대체 잘 생각을 안 하더군요. 시원한 밤바람이라도 맞으면 잠을 자려나 싶어서 엄마가 하던 대로 동생을 들쳐업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잠들 생각이 없는지 제 등짝에 고개를 파묻고 혼자 중얼중얼 장난을 치더군요. 달도 없는 조용한 밤에 동생의 중얼거림은 처음엔 노곤한 노랫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들을수록 제 등골엔 땀이 비처럼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아버지. 자꾸 잊지도 않은 할아버지를 부르며 할아버지도 먹어라, 자라 그러는데 원래 겁이 없던 저였지만 너무 무섭더군요. 명우가 왜 자꾸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 안 계시잖아. 명욱이도 알지? 저는 동생을 살살 달랠 요량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말도 제대로 못하는 동생이 제 귀에다 대고 아주 선명하게 할아버지 저기 있어.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진짜 귀신이 있다면야 문 잠그는 게 대수겠냐만 무서운 마음에 문이라도 걸어 잠가야 조금이라도 안심이 됐었거든요. 곳에 잠은 달아나고 겁은 나는데 한참 남은 밤이 원망스러웠어요. 그 당시엔 텔레비전도 요새 같지 않아서 유선이라도 달면 모를까 밤이 늦어지면 방송도 안 했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애국가가 나올 때까지 TV를 크게 틀어놓고 앉아선 조는 동생을 깨워가며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졸리다고 칭얼대는 동생이 얼마나 부럽던지 팔베개를 하고 모로 누워 멍하니 동생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행히 어느새 저도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가족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들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죠. 몇 시나 되었을까? TV에선 삐 소리가 나고 동생은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데 평생 그런 적이 없던 제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에서 작게 철컥거리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 그 소리에 저도 잠에서 깬 것 같았어요. 가만 보니 문틈은 살짝 열려있고 자물쇠 위에 있는 걸쇠가 간신히 버티고 있더군요. 가족들이 다 같이 있을 땐 문단속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겁나는 마음에 걸쇠까지 잠가둔 게 저를 구했다 싶었습니다. 이때는 겁이 나는 것도 겁이 나는 거지만 동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저는 무서워서 굳어버리려는 다리를 겨우 일으켜 조용히 동생을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선 방문을 잠그고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았죠. 당장 눈에 띄는 거라곤 반만 남은 큰언니의 샤워 코롱이었어요. 집에 들어오려는 게 남잔지 여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에다 코롱을 확 뿌린 후에 제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수만 번 크게 쉬고 나가려는데 또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런데 제 몸이 안절부절하는 사이에 걸쇠가 툭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도 이런저런 손기술이 좋던 제 바로 아래 동생이 걸쇠 여는 방법을 보여줬었는데 설마 이렇게 괴한의 손에 열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네요. 저는 한 손엔 코롱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 방 문고리를 쥐고 비명을 내지르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이웃에서 듣고 도와주러 오지는 않을까 싶어서죠. 하지만 잠시 후 방문을 쿵쿵 찍으며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정아! 왜 그래? 혜정아! 문 좀 열어봐, 어? 그리고 뒤이어서 들리는 가족들의 웅성거림. 그렇게 시끄럽게 여겨지던 그 웅성거림이 얼마나 반갑던지요. 엄마,
저는 울면서 방을 뛰쳐나가 그대로 엄마에게 안겼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가족들은 저와 동생이 걱정돼서 일정을 바꿔 당일로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평소랑 다르게 걸쇠까지 채워져 있어 저와 동생을 깨우지 않을 요량으로 제 아래 동생이 걸쇠를 열었던 거예요. 가족들은 실컷 놀고 온 미안함에 강원도에서 오는 길에 맛있다는 통닭을 사왔습니다. 그리곤 저보고 도둑 잡는다고 고생했다며 닭다리 2개를 전부 주었죠. 그날은 제 기억에 참 묘하게 남아있어요. 엄마가 그리웠고 소란스러운 가족이 그리운 날로요. 그리고 물론 어린 날의 치기로 가족들을 부끄러워했던 그런 날로 남게 되었죠.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다 같이 모여 한 집에 사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빠들은 군대를 다녀와 각자 독립해 나갔고 그 후로 언니들, 저 이렇게 차례로 독립도 하고 결혼도 했거든요. 하지만 도대체 전생에 무슨 인연들이었는지 멀리 가지는 못하고 본가에서 다들 10분 내외로 살고 있어요. 지금도 부모님 댁에 가면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답니다. 할머니는 저희 남매 대부분이 집을 나가고 나서야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세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남편은 친정에 가면 북적이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저보다 더 자주 친정집에 가요. 그러면서 매번 한다는 소리가 우리도 자식 많이 낳아서 북적이면서 살자 라는 말이죠. 또 그때마다 저는 식구 없는 집에 살아서 뭘 몰라서 저런다고 한숨을 쉬죠. 하지만 저도 아이를 넷 정도는 낳을 생각이에요. 물론 아직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남편이 제 속을 알았다간 연년생으로 줄줄이 넷을 낳자고 할까봐 겁나거든요. 2, 3년 터울로 넷 정도 낳으면 서로 친구처럼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자식 욕심을 부려봐요. 앞으로도 이렇게 소란스러운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죠?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